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다시금 나스닥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금 그 급등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좀 더 명확한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유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그대로 이어지고 지금은 약간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런 지금 횡보 라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면 올랐다, 하락하면 하락했다, 이런 것이 아닌 횡보 라인에서는 당연히 상승과 하락이 있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에 대한 환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실 이유는 아니고 하락했다고 해서 슬퍼하실 이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더 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은 횡보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굉장히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누사이퍼 100% 이상 급등하는 코인도 나오고 웨이브도 정말 높은 수익 전일 대비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막 보여주는 이런 시장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 금요일 들어서면서 다시 기존의 박스권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찐 반등이다라고 한다면은 피보나치상 1.618 라인이 이제 한 33K까지는 뚫어주는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 구간도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5파의 하락 시작을 조금 알려주는 이제 시그널로 저는 조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빠지고 거기서 24, 25K 구간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한 7개월, 8개월간 정말 힘든 장세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이상에서는 피보나치 0.5 구간 되돌림 구간이 이제 한 48K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따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사이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3일 동안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6월에 강세의 계절이 어렵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9년 동안 6월에는 좀 강세장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좀 보고 의아했던 게 6월에 과연 우리가 바라던 상승장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서 전의 차트를 돌려보았는데요. 21년 작년에는 6월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 불장이 있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6월에는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횡보하면서 자연스럽게 파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과연 이 파동, 횡보할 때 올라가는 것을 과연 6월의 상승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작년 한 번 더 돌려봤는데 2020년도 6월에도 보니까 6월에도 상승장은커녕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월에는 원래는 강세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6월에는 강세장이 없나 보구나, 그러면서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지금 경기가 어렵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6월에는 상승장이 있지 않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21일 이후에 상승장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계절적 강세가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서 안전한 금과 12년째 국채 금리는 좀 몰리고 있다, 이러면서 좀 비트코인과 금을 좀 비교하는 이런 양상이 띄고 있어요. 근데 금과 비트코인은 좀 변동폭 자체부터 굉장히 다르고, 금은 이제 초안전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폭이 큰 초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은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은 2020년도 초반에 보면은 255달러에서 지금 22년이 지난 경우 185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약 한 700% 올랐죠. 22년 동안 700%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트코인 나온 지 10년이 이제 좀 되지 않았다 보니까 3년 전 2019년에 3,400달러에서 현재 2022년 약 3만 달러 부근에서 지금 많이 하락해서 3만 달러 부근에서 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800% 이상의 수익, 지금 8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악재로 넘어가서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 JP 모건 이제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최고조가 되고 있고 계속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경기가 좀 무너지고 여기서 더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좀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이 대차 대조표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산을 좀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관망하는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이제 극단적 공포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는 포지션이 아닌 좀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타점을 잡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JP 모건 CEO가 뭐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선점하지 않을 때 미리 선점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을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트코인을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애초에 금과 비트코인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 경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이런 말 자체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악재는 이제 거시적인 시장부터 조금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드의 긴축 강도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서 조금 낮춰질 수도 있다, 아니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 굉장히 많이 지금 소멸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소멸이 안 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인데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공급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공급 위축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상하이 봉쇄가 다시 풀리고 오늘 아마 기사 보시면 다시 봉쇄했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봉쇄한 거지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공장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는 아직까지 조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제 밀과 이제 석유 굉장히 중요한데 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밀을 수출을 금지하겠다. 우리 인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염이 좀 찾아오면서 지구가 이제 괴롭힘에 있어가지고 밀 수출을 조금 중단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선적으로 전쟁 정도만 이제 끝나준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기존에 뭐 공장을 돌리든 뭘 하려고 하면은 석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자재 가격, 석유 가격이 어제 이제 WTI 가격이 117달러로 더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전쟁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이 내려가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완화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기존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 때 미국인들의 이제 저축률이 어마무지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금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돈을 많이 정부에서 풀었을 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막 이제 450억 달러씩 이제 회수를 한다고 하는 거지. 이 자금인들이 다 지금 이제 통장, 개인들의 통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예금 저축률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인들의 예금 저축률이 굉장히 올라가다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저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으면서 지금 소비를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조금 높게 이끈 게 두 가지 이유로 되는데 첫 번째는 돈이 많아서 더 비싼 물건값을 불러도 그냥 사버린다. 기존에 뭐 1,000원이었을 때 1,500원을 올렸는데
그래 1,500원 좋아 나 돈 많으니까 1,500원 살게 이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축률이 다시 떨어지면서 기존에는 미국인들이 일을 잘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저축한 돈이 많고 내가 돈이 많은데 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좀 사고 방식에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지금 노동 실업률 지수를 살펴봤을 때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살펴봤을 때 다시 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저성장이잖아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둔화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제일 걱정하는데 지금 미국인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고 저축률이 내려가고 있고 저축률이 내려간다면 기존보다 이제 물가는 올랐지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단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월급 이대로고 물가는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았을 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맞춰집니다. 내가 이만큼 벌고 내가 이제 나는 이제 1,000원에 사야 돼. 1,500원 이제 나한테 너무 비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1,500원에 팔던 걸 1,000원으로 가격을 다시 낮춥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조금 이루어지고요. 이 공급망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하이 봉쇄 이슈도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 6월달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횡보할 수 있고 연착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하반기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있어서 페드의 이제 긴축 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힘든 시장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12, 1, 2, 3, 4, 5, 6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약 7개월간 이제 겪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제 주봉상 이제 9주 만에 이제 또 양봉이 떠줬는데 또 그것도 속상하게 다시 이제 음봉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6월 한 달간은 조금 눌리고 횡보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눌리고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악재들 점차 해소 중이다. 또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위프트 은행 때문에 이제 돈을 못 줘서 전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싶어도 제가 이제 뭐 돈을 어디서 인출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발생을 한 거지. 러시아가 정말 돈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아서 정말 많은 부를 지금 축적 중이에요. 축적 중이고 전쟁으로 쓰는 것보다 지금 원유 가격 상승분으로 인해서 돈 벌고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뭐 제재한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라는 좋은 이제 시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돈이 없어 디폴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 홀더분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코인 악재로 좀 넘어가자면 솔라나 같은 경우가 또 메인넷이 좀 정지가 됐습니다. 4시간 30분 정도 약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고가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 메인넷 2.0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엊그제 좀 사고가 터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에 좀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개별 악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5만 원 선 위태위태하는 이런 구간에 좀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킹이 당한 거는 디도스 공격 때문입니다. 디도스 공격 때문인데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오고 막 이것저것 레이어드 2 코인들 중에서 정말 유망한 코인인데 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느냐. 일단 트랜잭션 부분에 있어가지고 솔라나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로 스팸 방지랑 검열 저항성 그리고 낮은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라고 하면은 트랜잭션 이제 거래가 한번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만큼의 블록을 소각하느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제 솔라나는 아시다시피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낮은 수수료를 포기를 했어요. 그 대신 이제 보안성을 굉장히 높였고 검열 저항성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보안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대신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더리움의 거래를 이만큼 만들어서 이더리움을 터트려야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의 비용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 이만큼을 공격하고 싶을 때 이더리움이 이만큼이 필요한데 솔라나 요만큼의 자금만 있으면은 거래를 엄청 많이 트랜잭션을 엄청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터트릴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 이런 디도스 공격을 또 당해가지고 서버가 터져서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블록체인 이제
정말 이제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이제 결함, 문제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다 가격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제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단점은 이제 VC들의 물량이 어마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약 50% 이상 팀이랑 이제 내부자들은 VC들한테 초창기 투자자죠. 초창기 솔라나 투자자들한테 약 50% 이상의 토큰을 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거의 고래들이 50% 이상의 이제 토큰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노드들 대부분을 고래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단점, 이게 탈중앙화가 중요한데 정말 이제 솔라나는 이제 이더리움 대항마로 나왔는데 탈중앙화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낳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팟캐스트 방송 같은 중에서 거기 VC, 거기 솔라나 투자에 초창기 투자에 참여한 VC가 솔라나 뭐 한번 던져버려야지 이런 농담을 했다가 정말 이제 여론의 문매를 그런 맞은 이제 사례도 있는데 사실상 지갑 주소가 공개되지 않으면은 그 VC가 솔라나 얼마 시장에 던졌는지 알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갑 주소가 이제 다 공개되고 한다면은 알 수 있겠지만 뭐 내가 그 VC 분이 정말 이제 뭐 정말 이상하지 않고서야 자기 지갑 주소를 막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평단가랑 매매 내역이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솔라나 투자할 때 좀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좀 해결책으로 이제 수수료 뭐 시장 제도라는 걸 해가지고 수수료를 좀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너무 트랜잭션이 적은 시간대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마련해 내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솔라나가 저점이다라고 담기에는 이런 리스크 부분이 있으니까 매매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6월부터 양적 긴축, QT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당분간 이 힘든 장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후에 좀 더 큰 상승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러시아 디폴트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자체로서 돈이 없어서 이 디폴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코인별로 이슈를 본다면 솔라나 쪽에서 이 메인넷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이더리움 대항마로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하고 팬층이 두꺼운 코인인데 사실 탈중앙화 부분에서도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트에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유일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렇다 할 호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에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위 안에 들었다는 건 굉장히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 이 코인 시장을 믿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 이슈가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계속 투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로서의 이제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NFT, 뭐 게임, P2E 섹터 등등 디지털 아트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4시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하락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시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다수 투자자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극단적 거품에 껴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네, 이런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은 거품 많이 껴있다. 좀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반면 기관 이제 투자자 같은 분들은 비트코인이 최고 이번 작년에 69K를 찍었을 때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고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고 비트코인을 좀 더 매집을 계속 해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좀 개수를 많이 보유하려는 이런 성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아무래도 미래적 이제 가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추후에 가격 측면에서 더욱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조금씩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미리 선점하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배우시면서 큰 상승장 때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 그리고 호재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 매매 전략을 잘 체크하시면서 끝까지 이 시장을 믿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 톱10 자산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 가격적인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힘이 나실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인지 아니면 바닥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거품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 반면에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다시 한번 거시적인 시장인데 이제 오늘 오펙에서 이제 7월 동안 이제 64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에 좀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증산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공급 부족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숨통이 트인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 이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증산 합의했는데 오늘 WTI 가격 117달러입니다. 기존에 뭐 105달러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앞에 집 앞에 주유소 가시면은 뭐 지금 2,000원이 다 넘어 있죠. 경유가 더 비싼 이런 신기한 상황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뭐 증산을 합의했다고 하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나 뭐 이쪽 중동에서 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또 추가적으로 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 악재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갔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연준을 굉장히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에서 5월 30일 날 이제 우리가 금리는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시장에 돈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정부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페드한테 모든 걸 다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파월 너한테 이제 모든 걸 다 맡길게라고 이렇게 서로 조금 이제 책임 회피로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나온과 동시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서로 넘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뭐 JP 모건도 최근에 또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뭐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JP 모건도 이제 항상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안 좋은 여론 방향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가끔 보여줍니다. JP 모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틀릴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은 굉장히 나아지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저축량이 낮아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저 하반기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도 또 조금 좋게 전망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런 상승장 지금 당장은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6월, 7월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나서는 정말 다시 강세장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좀 시장 여건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서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되게 안 좋은 이슈만 좀 말씀하셔가지고 솔라나 안 사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솔라나가 정말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 NFT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어요. 예. 솔라나 트랜잭션이 많이 사용되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건 공격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지 사실상 솔라나가 정상적으로 작동만 해준다. 적은 수수료 부담에 있어서 NFT에 정말 좀 최적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매직 에덴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NFT
NFT라고 한다면은 거래소 오픈시만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매직 에덴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GMT죠. 스테픈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신발을 사실 수 있어요. 솔라나 신발을 살 수 있는데 최근에 뭐 GMT 관련해서도 한마디 드리자면은 GMT 솔라나 신발 가격이 원래 뭐 15솔라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오늘 뭐 들어가 보시면 뭐 속상하게 뭐 6솔라나 뭐 4솔라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솔라나 최초 이제 신발을 사서 어플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신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스테픈의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지금 스테픈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거래소가 이제 매직 에덴이라는 거래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솔라나 이제 점유율이 96%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NFT의 좀 정말 이제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예,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또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에도 오픈시 자체의 수수료도 비싼데 또 거래할 때 NFT 가스비도 비싸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렴한 이제 솔라나 기반 NFT가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유저랑 트랜잭션 수도 오픈시를 좀 역전했습니다. 매직 에덴이 좀 역전을 하면서 매직 에덴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서 이제 선점 효과랑 이제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 이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NFT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먼저 다들 아시는 ERC721이랑 ERC1153 이렇게 115 이 두 가지 기준을 따르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모든 트랜잭션 이 NFT 거래 기록의 모든 트랜잭션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고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더 스캔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이더리움 NFT에다가 만약에 원하는 로직이 있다, 원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로직을 삽입해가지고 구조도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NFT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조금 변동하고 이 주소도 다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스비가 비싸다, 트랜잭션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건데 반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솔라나 프로그램 이제 라이브러리 토큰으로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단 하나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함수도 뭐 넣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이 있으면 이 노트북 하나는 그냥 픽스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뭐 메모리 카드라든지 CPU를 따로 삽입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도입할 수 없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반면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또 만약에 NFT를 거래할 때 FTX에서 수수료를 좀 부담해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점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앞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안성 부분만 조금 해결하고 트랜잭션 어떻게 할지 그리고 초창기 투자자들의 VC 물량만 좀 해결해낸다면 솔라나가 NFT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펙에서 드디어 이 석유 증산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계속적으로 문제였던 만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떠오르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오픈시의 대항마로서 매직 에덴이라는 이 NFT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솔라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6%가량이라고 합니다. 솔라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대항마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NFT 시장에 있어서는 값싼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